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3% 내외의 박빙승부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4.7 재보궐선거 당일이다 보니 좀 스페셜하게 1부부터 이 두 분을 모셨어요. 현석 브라더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네.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이세요? 와, 이게 그 운동 중에 제일 빡센 게 선거 운동이라고. 예, 이게 제 선거 운동할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의 선거 운동하면서 이렇게 되네요. 남의 선거 운동하는데 다리까지 불편해지신 거예요? 목뿐만 아니라? 어제 뭐 저는 그 마지막에 신촌 유세가 있었는데 예. 거기는 불참하고 아, 제가 이번에 하도 그 선대위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동네에서 하도 안 보러 온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유세차 타고 진짜 뺑뺑 돌았거든요. 하루 종일. 노원 쪽 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에 비해서 현근택 부대변인은 조금 상황이 나으세요. 방송에서 종횡무진하셨죠? 주로? 이번 선거에서는 뭐 어디 뭐 캠프에서 역할은 맡지는 않아서 예, 조금 예.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사실 선거 운동을 하면 살 많이 빠집니다. 한 어. 5kg, 10kg씩 빠져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죠. 예. 아마 제가 보기엔 한 5kg는 빠졌을 것 같아요. 세상에. 선거 다이어트네. 선거 다이어트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어요. 예. 가끔가다 무슨 운동하세요? 그럼 선거 운동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월 7일. 지금 이준석 전 최고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 유세지를 신촌으로 정했고 박영선 후보는 마지막 유세지를 광화문으로 정했고 그렇죠.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왜 광화문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광화문이라 그럼 두 가지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촛불 혁명이 이루어진 장소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뺏길 수 없다. 근데 하필이면 뺏길 당태가 오세훈 정광으로 딱 연상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나 갈 수도 있다 뭐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광화문 광장을 정광훈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 그렇죠. 광화문. 그리고 어쨌든 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광화문이 갖는 상징성, 그걸 다시 아마 되새기고 싶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택했던 거고. 오세훈 후보는 왜 신촌이에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 우선 신촌 하면 젊음의 거리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젊은 지지층으로 편입된 그 사람들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2030. 예, 제가 이거는 농담성인데 현 변호사님 신촌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뉴타운 아닌가요? 그래서 뉴타운 정책을 밀겠다는 것인가? 저는 뭐 그거는 한 번도 오 후보랑 얘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혼자 생각? 예, 뉴타운이 신촌 아니면 새마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죠. 아, 이게 봅니다. 득이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득이 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사실 그 박영선 후보도 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다르게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대동소이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약간 첨언하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도 이제 신주쿠가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신촌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신촌하고 홍대 비교해 보면 약간 이제 좀 우리 세대는 신촌이에요. 젊음의 거리가. 근데 이제 맞아요. 지금 한 2030은 약간 전 넘어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신촌을 어떻게 하고 얘기는 아닌데 약간 그 포지션이 좀 안 맞지 않나. 최근의 추세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그 큰 선거 유세단 몇 번씩 해본 경험으로는 예. 홍대는 그 할 장소가 딱히 없습니다. 아, 그게- 골목골목이 좁아가지고. 예, 근데 신촌은 그 백화점 앞에 예, 뒤에 예. 보면은 사거리가? 그 상당히 그죠, 뭐 길이. 한 저희 추산으로 한 2, 3천 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보통 그쪽을 선호 많이 합니다. 이게 신촌이냐 홍대냐 요거 가지고 지금 두 분이 마지막까지 치열하신데. 저분이 아직 유세단장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자, 그래요. 이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종료됐고 이제부터는 조용히 투표를 지켜보고 뭐 국민들이 정해주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일만 남은 건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닥도 4.7 재보선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보선 과정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순간이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장면이라든지 꼽아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것이 상한가일 수도 있고 하한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현근택 변호사 못 뽑아오셨어요.
저는 뭐 기억 앞에 겸손이라고 뽑았어요. 오세훈 후보가 했던 네. 말 기억 앞에 겸손을 당연히 하한가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마 이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주옥 같은 신조어들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엔 백미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뭐 갔는지 안 가는지 기억이 없다,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여지를 두면서 뭔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지를 두면서 뭐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정작 본인은 이제 기억 앞에 겸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마치 제3자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맞잖아요.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 필요 없잖아요. 기억 안 난다든지 난다든지 하면 되는데 남의 얘기 하듯이 한다.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듯이 당신들은 뭐 기억 앞에 겸손해야 돼. 그래서 아니 이 사람 이분이 누구 얘기하는 건가 이 얘기도 들었고요. 결국은 아마 솔직하지 못함을 드러낸 거다라고 봐요. 왜냐면 뭐 솔직하게 뭐 안다 그러면 뭐 갔다 안 갔다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갔다 안 갔다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되는데 기억 앞에 겸손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근데 그거를 보신다는 이제 말씀이에요? 직접 말을 못 바꾸겠고 이제 와서 갔다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한 게 되고요. 또 안 갔다 그러면 법에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지대 회색 지대를 찾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인상적이었고 이번 선거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네네. 말씀. 이준석 전 최고. 그냥 저희 유행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별의 순간 이랬을 때 네.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이러더니만은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용어를 정착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용어도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유행할 수 있는 단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의미로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 뭐 선거 부대변인 결과에 따라 말씀대로 다를 그러면? 것이다. 아 선거 결과에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게 사실 방송하면서 지지 호소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잡혀가기 싫어서 굉장히 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예. 자체 검열하고 계세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뭐 내곡동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또 진행하는 네. 거는 뭐 오늘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또 많이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곡동 갔냐 안 갔냐 뭐 이게 뭐냐 뭐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 과연 이 선거의 막판을 뒤흔들었던 이 막바지 이슈로서 가장 주요했던 내곡동 생태탕 요 이슈가 진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판세를 얼마나 흔들까? 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저는 판세를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기에는 그냥 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계속 이제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예. 증언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갔냐 안 갔냐보다 오세훈 후보가 정직하냐 안 하냐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냐 요걸로 많이 갔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정치인한테 정직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뭐 다 술수를 쓰고 이런 건 다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를 보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이라는 게 대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대신 그렇죠. 맡기는 거잖아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과 본인과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예요. 저 사람이 내 뜻을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내 앞에서 하는 얘기와 실제로 그 어떤 그 방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같은가 다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신뢰관계가 깨지면 대리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거는 투표로밖에 확인할 수 없지만 선거 과정에 그 사람의 정직함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신뢰관계 정직함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대표적이가 저면 뭐 이명박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특히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세에 영향 줄 것이다. 표심에 영향 줄 것이다. 이준석 전 최고. 저는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요. 그 집권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정책 선거가 아니라 네거티브 검증전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저희도 그 선거 초반부에 보면은 그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이제 검증 자료들, 소위 네거티브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었는데 예. 어느 순간 저희 후보가 저희한테 이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상대가 수준 낮게 나올수록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수준 높게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 검증 자료를 많이 이제 그 공개 안 하고 했던 그런 선거 과정이 있거든요. 허허. 예, 제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풀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아니 근데 검증 자료가 있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책 검증을 오히려 후보가 우선시했기 때문에 수직 정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언급하고 그리고 뭐
10만 원 지급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있지만은 다만 이제 개인사로 너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 예,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그 네거티브라는 게 지금 뭐 생태탕 논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그 문제되는 사항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계속 상대를 공격하다 보면은 상대도 막 뭐 말 여러 말 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고 하는 네거티브 자체도 있어요.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엄중한 것도 있고요. 그냥 계속 때리다 보면 뭔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때리다 보면 그 상대방이 막 말실수에 뭐 말꼬리 잡고 이러다 보면 나옵니다. 자기 스텝에 보면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검증에 좀 신경 많이 쓰자. 그래서 저희도 그 명을 받들어 수직 정어만 공격했습니다. 뭐가 있는데 뭐 그냥 봐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지금까지 민주당 왜냐하면 했던 게 사실은 그거예요. 뭐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해가지고. 문제나 내곡동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시장 재임 기간 중이었고 어쨌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개임 기간에 어떤 행동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앞으로 예측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지금 얘기하는 뭐 개인 문제 이게 있었으면 이걸 만약에 뒤엎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 계속 이걸로 말 바꿨다 이런 얘기 계속 시달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있는데 봐준 게 아니라 별게 아니었으니까 아마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그쪽 방면으로는요. 그 경기 시작하자마자 1회 초에 말로 홈런 한번 쳐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쪽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의 그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됐다. 지금 두 분 말씀을 그럼 들어보면 두 분 다 이번 이 내곡동 마지막에 이제 생태탕 이런 논란이 표심에 영향을 주었을 거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찍게끔 하는데 영향을 줬을 거다 이 말씀이시고 이준석 전 최고 즉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박영선 후보로부터 표가 떠나는데 악영향을 줬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도 일간 분석까지는 안 하면 2, 3일마다 이제 여론조사 분석을 하거든요. 암감위 기간 동안에도. 그렇죠. 내부 조사를 하고 민주당도 내부 조사를 할 터인데 보통 각 당의 내부 조사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선거 전날 각 후보들이 그러면은 무엇에 방점을 두고 움직였냐를 봤을 때 사실상 정의당 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은 아까도 언급되었던 6,411번 버스를 탔다. 박영선 후보가 이런 것들은 박영선 후보의 판세에 대해 가진 분석이 좀 여의치 않는 쪽으로 되지 않았냐. 뭐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정의당 버스 탄 것이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층까지 지금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열세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자기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 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좀 안 좋게 이제 관계가 설정된 정의당에 뭐 사전 정치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대뜸 아침에 가지고 새벽에 버스 타고 뭐 노회찬 의원을 연상시키는 그런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 저는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선거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선거라는 거는요 사실은 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보다는 이제 결국은 총선 과정에 연대를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죠. 아까 말씀처럼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정의당이 만약에 같이 뭐 위성정당이 같이 들어왔으면 정의당도 나왔을 것이고 민주당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의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전에 계속 같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역구는 뭐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고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지도부에서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지지자들은 또 당원들은 일반 당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 당원들은 그렇죠. 이제 좋게 그런 봤을 생각이 것이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근데 선거 전략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복원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에요. 2030도 마찬가지고 정의당 지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조금 복원해보자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중도로 가겠다는 생각이냐 아니면은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정의당 쪽으로 할 것이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 왼쪽으로 가겠다는 판단을 한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건 왼쪽 오른쪽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나오긴 했잖아요. 여러 후보들이 나왔지만 이제 그런 분들로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군소후보로 소속당이라든지 표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찍어도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후보들을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 사실은 될 수 있다.
그 신뢰가 있으면은 사실은 1대1 구도에서는 표가 좀 쏠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의당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몇 대 몇을 예상하시는지 이거는 해도 되죠. 오늘 뭐 뽑아주십시오.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감옥만 보내지 마십시오. 감옥까지 갈리는 아니고요. 몇 대 몇, 이건 물론 희망사항이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만 몇 대 몇을 예상하시는지. 자, 민주당의 현 부대변인. 저는 뭐 한 3% 5% 내라고 봐요. 3에서 네. 5 승부. 개인적으로는 뭐 3에서 5로 지는 건 소용없고 그럼 3에서 5로 당연히 이기는 거 이긴다겠죠. 당연히 예. 이긴다는 거죠. 3에서 5 승부다. 자, 국민의힘. 저는 지금 9에서 12 사이 승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9에서 12. 12. 예. 9에서 12 정도로 네. 이긴다. 예. 아, 이렇게 나왔군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네. 자격증이 있거든요. 무슨 자격증이요? 조사, 여론조사 분석사. 진짜로요? 네. 별 연근대 변호사 없어요, 그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만 있어요. 자격증 한번 보세요. 네? 전 못 믿겠는데. 그거- 언제 그런 거 아니 근데 따셨어요? 그거 어떻게 따는 거예요? 아, 시험 보면 돼요. 자, 자격증이 있는 이준석 전 최고냐? 아니면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으로 변호사 자격증밖에 없어요, 저기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현 부대변인의 이 예상이 맞느냐는 이제 내일 보면 압니다. 내일 보면. 일단 1부 여기서 줄이고요. 2부 이준석 전 최고가 뽑은 상한가 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뉴스닥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의 하한가 기업 앞에 겸손. 기억 앞에 겸손. 예, 오늘 1부에서 소개했고 2부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상한가고요. 상한가.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 이것이 선거 전에는 단일화였고 예. 후에는 합당? 오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합당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면 안철수 대표께서 그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합당을 사실상 암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보죠. 일단 선거까지를 쭉 돌이켜 보면은 야권 단일화 성공적이었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각 당에 저희 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략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봤을 때는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있는 선거이고 시기상 네. 그리고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어떤 판짜기가 될 것이냐에 대한 예고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단일화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 다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뭐 국민의당과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 진행했지만은 네. 저는 야권 단일화는 어쨌든 안철수라는 굉장히 대선 주자급의 상품과 그리고 또 오세훈이라는 또 다른 대선 주자급 상품이 맞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흥에 져서 성공한 것 같고요. 흥행의 성공. 일단 인물로 봤을 때 흥행에 성공했고. 그렇죠. 우선 중량감이 있는 어떤 매치업이 설정되었고 이에 이제 맞서기 위해 가지고 설정되었던 여권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봤을 땐 물론 뭐 김진애 의원도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아무래도 중량감 면에 있어가지고는 뭐 박영선 후보에 비해 가지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론조사 뭐 지지율 같은 거. 호사가들 결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나왔던 이제 대립 구도나 비전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엇갈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효과를 낳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거 초반기에서의 어쨌든 그 기선 제압은 야권 단일화로 이래 가지고 저희 야권이 잡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전체를 아울렀을 때도 상한가를 약간 단일화로 준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현 변호사님 뭐 동의하세요? 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결국은 선거 초반에 모든 이슈들이 다 단일화로 갔었어요. 왜냐하면 뭐 거의 주목을 못 받았죠. 뭐 여권 단일화가 또 있었지만 뭐 사실은 지지율 차이가 많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못 끌었죠. 네. 나경원 후보와의 경선도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예.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이제 안철수는 상한가인가 하한가인가. 안철수 네. 대표 아마 제가 본인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최고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전 됐는데 최고, 어쨌든 안철수 했으면 아마 물음표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단일화로 하면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그나마 좀 지난번보다는 좀 열심히 했던 게 본인에 대한 그동안의 어쨌든 걸 불식시키기 한 게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너무 간 보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 애매한 예전에는- 포지션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단일화는 보통은 서로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네. 잘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거 불시킨 걸 봤지만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측면이 많았다고 봐요. 처음에 이게 보면은 저는 옷 입는 것만 봤는데 예. 처음에 양복 입다가
나중에는 뭐 하얀 거 입다가 하여튼 이름 써 있는 건 안 입더라고요. 그다음에 당 마크 써 있는 건 안 입고. 아 유세할 때요? 네, 유세할 때 보면 오세훈 후보 이제 유세 도로 다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양복 입고 다녔어요. 아 옷차림이 좀 계속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하얀 건 입더라고요. 근데 거기 당 마크가 찍히거나 아니면 오세훈 이름 찍힌 거는 저는 제 기억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긴 가야 되는데 완전히 간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 아 3분의 2 정도 갔습니까? 3분의 2도 안 된 것 같아요. 3분의 저는 한 뭐 3분의 1이나 반 정도 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준석 전 최고. 저희 선대위원장님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본인이 제일 괴롭혀놓고 그러면 이제 그만 좀 와서 본인이 괴롭히십시오. 아니 그럼 이준석 최고가 옆에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뭐 어느 정도 뛰었다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께서 하여튼 지금까지 본인이 단일화 과정에서 공언하셨던 것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열심히 선대위원장으로서 돕겠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 정말 흠을 잡을 것 없이 깔끔하게 지키셨고요. 그래요. 예, 지금까지 그 단일화에는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당이라는 과정이 이제 잠깐 거기 가기 전에 예. 질문. 김종인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단일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싫은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거든요. 이분 워낙 또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는 분이라 대선에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뭐 경고죠 사실상.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뭐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기나 예. 아니면 형식 때문에 매번 이제 뭐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배를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우리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당의 전당대회도 다가오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선 이후에 또 보면은 보궐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충분히 역량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호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판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또다시 약간 본인 판단에 있어 가지고는 아니라고 본 거다. 아닌 판단일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저는 그거는 뭐 안철수 대표께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안목을 이번에 봤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본인을 싫어한다 이전에 한번 곱씹어볼 만한 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여하튼 개의치 않고 뭐 열심히 뛰었고 뛸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합당 작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대표의 지금까지 뭐 중도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가지고 이번 선거는 본인이 보수층에서 지지층을 확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상당 부분 어필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고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앞으로 안 대표의 정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준석 최고 얘기 들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잡혀요. 어떻게든 들어와서 우리 당에서 뭔가 뭐 전당대회 나가든 뭔가 한 다음에 장렬히 전사하고 정치 끝내라 이 얘기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해석을 사실은 하세요. 아니 왜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그거죠. 계속 제3지대에 머물러서 밖에 머물러 있으면 윤석열 총장과의 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음에도 똑같이 단일화 과정 지금 했던 것처럼 또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힘들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는 뭐 당대당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합당을 해서 어쨌든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불쏘시개 한 번 더 쓰고 끝내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만 괴롭히. 자 그러면 선거 후를 한번 전망해보죠. 맞든 틀리든 간에 어떤 판이 일단 국민의힘 야권에선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안 대표를 위시해서 근데 사실 야권 재편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안에는 뭐 가깝게는 안 대표 그리고 또 금태섭 그 의원 김태섭 의원이 들어가신다고요? 저는 들어온다 봅니다. 국민의힘을 바로? 왜냐하면 이번에 선대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태섭 의원이 지금까지 그 언론 노출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언도 기사화된 경우 많았고 해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과연 야권 지지자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가지는지를 저희가 검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유세차 한번 올려보면 압니다. 어땠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발언들도 저희와 교회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요. 그 온라인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세차 한번 올려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가 정확하다. 그렇죠.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유세차 탔을 때 야권 지지자들의 반응이 상당했다. 그렇죠. 안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바로 합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전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가깝게는 이 두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멀게는 윤석열 총장에까지도 그게 닿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선거 이겼을 경우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예요? 상황을 가정했을 때요. 가정했을 때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이라는 판에 만약 윤석열 총장이 기여를 하고 싶다면은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대회, 대선 또는 그 이후의 다른 선거 네. 본인의 역할을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대선이라는 판을 상정하면은 두 번의 타이밍이 옵니다. 야권과 함께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첫째가 아까 말했던 정계 개편, 선거 이후에 몇 달으로 이어진 정계 개편이고요. 두 번째 타이밍이 단일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겪었던 타이밍이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 비용 상한액이 34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억 중에서 예비 후보 기간에 한 절반 정도 쓴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면 버텨가지고 나중에 단일화판에 낄 수 있어요. 네. 안 대표의 재력이라면 그걸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단일화 후보들 지금까지 뭐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요. 그 비용 때문에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 서로 보전을 누가 해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감옥 가신 분도 있고 이랬거든요. 네. 자, 그럼 대권은요. 대선은 200억입니다. 선거 비용이. 네. 법정 선거 비용이.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비 후보 기간을 개인적 자금으로 또는 후원금을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딱 두 번 정류장에 섭니다. 예. 정계 개편 때 그리고 단일화 단일화 때. 때거든요. 자, 지금까지 단일화 국면을 단일화 때까지 끌고 간 정치인들 몇 면을 보시면요. 정몽준, 안철수 둘밖에 없습니다. 재벌급.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돈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뭐 윤석열 총장도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은 대선판에서 아까 말했듯이 1,200억 들어가는 판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 좀 섞인 제가 선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디테일한 걸 얘기해버렸습니다. 섞인 전망인 것 같은데 네, 아마 못 들은 그런 걸로 해주세요, 판을 정치자 여러분. 네. 이준석 최고는 전망한다 그 말씀이세요. 자, 현근택 대변인께는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쭐게요. 네네. 민주당.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이니까, 여권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기는 경우는 안정적으로 아마 뭐 전당대회라든지 전당대회 이후에 원내대표 선출,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선출 9월에 이렇게 네. 예정돼 있죠. 5월에 네. 전당대회 원내대표 선출하고 9월에 이제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거기는 건데. 뭐 이미 대선 후보도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기기만 그렇죠. 하면은 착착착 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까지 다 졌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뭐 원내대표 선출하는 거는 뭐 예정대로 갈 것 같고요. 예. 근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느냐, 뭐 지금 아마 뭐 최고위원 지도부는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전당대회는 뭐 그래도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대위라는 거는 약간 뭐 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할 것 같고 대권 후보 선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미루자. 이거는 뭐 한쪽 주장 어느 사람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당이 굉장히 분란이 많아지거든요. 원래는 9월까지 그렇죠. 민주당은 9월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당원 그러니까 저는 당규상. 아마 전당대회 하는 것과 대선 후보 선출하는 거는 이 일정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네,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겼을 경우는 착착착 가면 되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금 말씀을 돌려가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 어쨌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야죠. 치열하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거 당일의 뉴스닥. 선거판을 좀 돌아보고 또 선거 끝난 후에는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까까지 살짝 오늘 전망을 해봤습니다. 현근택 전 부대변인 고생하셨고요. 네. 예, 이준석 전 최고도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 다 끝나고 나면은 두 분은 좀 당분간은 몸살 앓으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이준석 최고는 아마 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난 3달 동안 못했던 것들. 자, 여기서 두 분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